남편이 웃으며 던진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녁 식탁을 치우고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면서 말했죠. 요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도 좀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면 어떨까?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공평하게요? 응. 아이들 학원비, 교재비 이런 거 있잖아. 네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부담해주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저는 웃었어요. 남편은 그 웃음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요. 남편 강민준의 연봉은 3억이었습니다. 저는 주 3일 근무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어요. 4년 전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인사팀장으로 7년을 일했지만 아이 둘을 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시댁은 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죠. 당연하다는 듯이 교육비를 반반으로 나누자는 말,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아이들 학원비만 두 달에 160만 원이었으니까요. 1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그걸 반반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남편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너무 빨리요. 그래? 나는 네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신 잠깐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아래 칸에 넣어둔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묶음이 들어있었어요. 4년치 가계부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일할 때 저는 서류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감정은 기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요. 거실로 나와서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봤어요. 이게 뭐야? 가사 및 육아 분담 협의서요. 남편 눈썹이 올라갔어요. 거기 조항 읽어봐요. 교육비 반반 맞아요. 대신 둘째 어린이집 등하원도 반반, 첫째 학교 픽업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이에요. 세탁, 청소, 장보기, 요리 전부요. 그리고 여기 사조, 추가 가족이 우리 집에 거주할 경우 초청한 쪽이 해당 기간 동안 식비와 생활비를 전액 부담한다. 남편이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읽으면서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런 걸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공평하게 하려면 명확해야죠. 당신이 공평하자고 했잖아요. 그냥 교육비 얘기였지 이렇게 다 따질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는 웃었어요. 그럼 교육비 얘기도 없던 걸로 해요. 선택이에요. 남편은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한숨을 쉬고 펜을 집었어요. 서명하는 손이 빠르고 대충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천천히 또박또박 썼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 클라우드에 올렸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왜 갑자기 교육비를 꺼냈을까? 그게 계속 걸렸습니다. 사실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남편 휴대폰 알림음이 사라졌어요. 진동도 없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화면을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도 꼭 들고 들어갔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카드 내역 알림도 예전엔 공유 가계부 앱으로 같이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쪽엔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설정을 바꿨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공평은 증빙이에요. 그 말이 잠들기 전에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가계부 정밀 분석, 4년치 데이터를 다시 꺼냈어요. 인사팀에서 일할 때 익힌 습관대로 숫자를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은 새우 약일 8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공동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넣었고 남편이 나머지를 냈죠. 표면적으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부담한 건 달랐어요.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옷값, 교재비, 각종 준비물, 제 카드에서 나간 게 한 달 평균 13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집에서 일한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4년 동안 제가 포기한 경력과 급여를 더하면 총 2억이 넘었습니다. 공평하게 반반하자고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서명을 받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현관 앞에서 들렸어요. 응, 괜찮아. 그냥 와. 일단 좀 쉬어. 전화를 끊고 들어오더니 저를 봤어요. 정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동생이요? 응. 창업한 거 접었잖아. 기운도 없고 쉴 곳도 마땅치 않다고 해서 잠깐 우리 집에서 쉬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마나요? 한 달? 뭐, 생각보다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저는 웃었어요. 그래요. 오라고 해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진짜? 고마워. 정우도 좋아할 거야. 저는 설거지를 마주하며 말했어요. 대신 협의서 사줘 기억하죠? 남편 발이 멈췄습니다. 추가 거주자 생기면 초청한 쪽이 식비랑 생활비 접이랑 전액 부담이에요. 당신이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내는 거예요. 나연아, 그게 가족한테도 적용이 돼? 저는 남편을 봤어요. 협의서에 예외 조항 없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시동생 강정우가 큼직한 캐리어 2개를 끌고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섰어요. 29살이었고 반년 전까지 음식 배달 플랫폼 스타트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투자를 받으려 했다가 접었다고 했죠. 창업 실패치고는 짐이 많았습니다. 형수님, 신세 많이 집니다. 정우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이 얼마나 함정인지 정우 씨는 몰랐겠죠. 첫날 저녁 정우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첫째 이준이가 숙제하러 앉아있는 옆에서요. 소파를 완전히 차지하고 누워서 예능 프로그램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준이가 연필을 들고 저를 봤어요. 엄마, 시끄러워. 저는 주방에서 정우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준이 숙제하는데 볼륨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정우 씨가 귀찮다는 듯 리모컨을 조금 눌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배달 앱을 켰습니다. 4인분 저녁 식사, 주문하고 영수증을 남편한테 보냈어요. 오늘 저녁 식대 4인분 67, 0원. 협의서 사조에 따라 결제 부탁드려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연아, 이거 매번 이렇게 해야 돼? 협의서대로요. 답장이 없었어요. 그냥 결제가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정우 씨가 늦게 일어나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형수님, 아침은요? 저는 코트를 입으면서 말했어요. 저 출근해야 해서요. 배달시키셔도 되고 직접 해드셔도 되는데 배달비는 영수증 주시면 제가 오빠한테 전달할게요. 정우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가요? 형이 초청한 거니까요. 저는 웃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우가 나한테 계속 아침 밥값 달라고 하는데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협의서 사줘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연아, 이게 좀 너무하지 않아? 가족인데. 저는 회사 복도로 나갔습니다. 가족이라서 협의서 쓴 거잖아요. 남이면 그냥 못 들어오게 했죠.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오빠가 교육비 반반하자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어요?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라면서요. 시동생 밥값도 공평한 거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새로 만들고 있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강민준 금융 흐름 정리.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요. 그 파일을 만들기 시작한 건 협의서에 서명하고 나서였어요. 어떤 직감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일할 때 퇴직 징조를 읽는 것처럼 뭔가 있다는 느낌,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이 늘었어요. 예전엔 접대나 회식이면 카드 알림이 왔는데 이젠 그것도 없었죠. 제가 공유 앱에서 지워졌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교육비 반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 내역을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공과금 고지서는 여전히 집으로 왔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저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매달 고정적으로 이체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수신인이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강정우, 시동생 이름이었어요. 저는 날짜를 역추적했습니다. 2년 전부터였어요. 매달 50에서 100만 원씩, 어떤 달은 200만 원도 있었어요. 총액을 더하자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400만, 스타트업에 투자한 거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우 씨 스타트업이 접힌 건 반년 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체는 계속됐습니다. 생활비였던 거예요.
남편이 시동생 생활비를 몰래 대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했어요. 우리가 사는 판교 아파트, 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설정일은 1년 전. 금액은 1억 5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잠시 창밖을 봤어요. 판교 거리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쁜 날이었어요. 그런데 속이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반반이었구나. 대출이자 내느라 현금이 부족해진 거였어요. 시동생 생활비에 대출이자까지 그걸 감추려고 제 수입으로 교육비를 충당하려 했던 거죠. 저는 파일 이름을 저장하고 USB에 따로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잠갔어요. 그 주말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남편이 먼저 달려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오경자 씨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정우, 잘 있어? 고생이 많다. 우리 아들. 정우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안았어요. 왔어, 엄마. 저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나연 씨, 점심은요? 저는 웃으며 배달 앱을 켰습니다. 시켜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집밥이 있어야지. 며느리가 있는데 배달이 뭐야? 어머님, 저는 협의서에 따라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무슨 협의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규칙이 있어서요. 규칙? 며느리가 밥 차리는 게 규칙이지 무슨 서류가 필요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외부에서 오신 분 식비는 초청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정우 씨도 초청했고 어머님도 남편이 오시라고 했으면 남편이 내는 거예요. 배달시켜 드릴게요. 메뉴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어요. 재민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제발 좀 참아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배달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식이요? 중식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이 집이 완전히 뒤집어졌네. 그래도 주문은 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남편한테 보냈어요. 토요일 점심 5인분 83, 0원. 남편 전화가 왔어요. 나연아,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협의서 서명하셨잖아요. 어머니 계신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더 명확히 해야죠. 전화가 끊겼어요. 결제가 됐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정우 씨한테만 말을 걸었죠.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형수한테 잘해. 어머니가 옆에 있어.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미 서명을 받았으니까, 이미 자료를 모았으니까, 이제 타이밍만 남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인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체 내역, 근저당 등기부 등본, 4년치 가계부 정리 파일, 총 18장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투명 파일에 넣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어느 날 이 파일을 쓸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시동생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떠날 기미는 없었어요. 낮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했고 저녁이면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 비용은 전부 남편 카드로 청구됐어요. 처음엔 남편이 뭐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결제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숫자를 정리했어요. 대출 원금 1억 5천, 월이자 추정 약 45만 원, 시동생 생활비 월 평균 80만 원, 거기에 배달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새는 거였어요. 남편 실수령액이 약 7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자에 시동생 생활비에 우리 집 고정 지출까지 빼면 실제로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육비를 떠넘기려 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서재로 저를 불렀어요. 나연아, 우리 좀 얘기하자. 앉았습니다. 정우가 좀 힘들어하거든. 재취업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 좀 더 있어도 될까? 저는 남편을 봤어요. 협의서에 기간 제한은 없었죠. 대신 비용은 계속 당신이 내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나연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카드가 좀 빡빡해. 그래요? 응.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 혹시 교육비 쪽은 네가 좀 더 부담해 줄 수 있어? 아이들 학원비 있잖아. 저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오빠,
왜 카드가 빡빡한지 알아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파트 근저당이요. 1억 5천 설정한 거. 저 모를 줄 알았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 생활비 2년간 400만 원이요. 나연아, 그건 설명 안 해도 돼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정우 창업 때 내가 보증을 좀 섰거든. 그게 연쇄적으로 터진 거야. 어떻게 좀 같이 해결해 줄 수 없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몰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 혼자 결정하고 저는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육비 반반하자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잠시 서 있었어요. 미안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소 번호를 검색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예약했고 그 다음 주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부인 명의로 된 채무가 전혀 없으시네요. 근저당도 남편 단독 설정이고요. 네,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럼 해당 채무는 부인께 승계되지 않아요. 재산 분할 시 남편의 채무를 고려해서 비율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4년간 직접 작성하신 가계부가 있고 양육 기여 내역이 이렇게 상세하면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시 청구하신 기여도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부인의 미동의를 감안하면 7대 3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투명 파일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준비됐습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하게 왔어요. 다음 달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어요. 나연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하자.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정우도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남편이 눈을 깜빡였어요. 의외라는 듯이요. 진짜? 고마워. 근처 갈비집 예약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봤습니다. 이날이야. 토요일 저녁 식당에는 시어머니 오경자 씨, 시아버지 강태준 씨, 정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들과 먼저 들어갔고 저는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고 메뉴가 나왔어요.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연 씨, 우리 정우 좀 어떻게 해줘요? 형수된 사람이 더 따뜻하게 해줘야지.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요. 우리 아파트 근저당 설정 등기부 등본이에요. 1억 5천만 원. 남편이 작년에 단독으로 설정했고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재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다음 장이요. 강정우 씨 명의로 2년간 이체된 내역이에요. 총이 400만 원. 정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 이거 뭐야? 남편이 제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연아, 이거 왜 여기서? 저는 손을 빼며 말했어요.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4년간 제가 직접 정리한 가계부예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포기한 경력, 제가 부담한 교육비와 생활비, 제가 투자한 시간. 인사팀장 당시 저 연봉이사 800만 원이었어요. 4년이면 1억 9천이에요. 거기에 제가 직접 부담한 비용 더하면 2억을 훌쩍 넘죠.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교육비를 반반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하겠다는 거야? 저는 마지막 장을 꺼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나연아,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재민아, 이게 다 사실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아파트 지분은 7대 3 요청할 거고요. 근저당 채무는 남편 몫이에요. 제가 동의한 적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며느리가 가족끼리 이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가족이었으면 저한테 숨기지 않았어야죠. 가족이었으면 제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지 않았어야죠. 가족이었으면 제가 4년 동안 포기한 게 얼마인지 알았어야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정우 씨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봤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연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저는 뿌리쳤어요. 이미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저를 따라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케이크 쿠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이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아이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차 안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식당 불빛이 보였어요. 안에서 무슨 말들이 오가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몫을 다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반대편에 혼자였습니다. 많이 여유어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이고 원고 측 기여도와 피고 채무 발생 경위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협의하겠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5대5를 주장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경력 단절과 양육 기여,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공동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장기간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재정 정보를 숨겼습니다. 이를 감안해 7대3을 요청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나연아, 나도 살 곳이 있어야 하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정우 씨 생활비 2년 동안 낼 돈 있었으면 전세 얻을 돈은 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7대3에 합의하시겠습니까? 남편 변호사가 귓속말을 했어요. 남편이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원고가 주 양육자로 하고 피고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비는 피고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월 8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남편이 얼굴을 감쌌어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나연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안 되겠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많이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근저당 얘기를 먼저 했더라면, 정우 씨 생활비 지원하는 거 같이 얘기했더라면 저도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연아, 그런데 숨겼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공평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챙기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투명 파일은 필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아파트는 70% 지분을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근저당 채무를 안고 나머지 30%를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살았어요. 정우 씨는 이미 이사를 나간 후였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나연 씨, 미안하네. 재민이가 많이 잘못했어. 아이들 잘 키워요. 저는 잠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이준이가 방학을 맞았고 둘째 소윤이는 어린이집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파트타임을 마치고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저는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4년치 가계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덮었습니다. 이제 새 파일을 만들어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이서연, 2025년 하반기 계획.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 잔액, 제 이름으로 된 카드 사용 한도, 앞으로 6개월 동안 저축할 금액. 처음으로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공평은 증빙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은 전부 제 것이었어요. 제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설명할 필요 없고 누구한테도 허락받을 필요 없는 숫자들. 소윤이가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저장을 누르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 이불을 여몄어요. 창밖으로 여름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괜찮았습니다.